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세미나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세미나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제목에 써 있다시피 요즘 뭐 부동산 시장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부동산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조차도 지금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말이 오갑니다. 이게 지금 진짜 반등을 할 것이냐, 지금 뭐 정부가 규제를 풀어가지고 반등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 반등의 조짐을 갖고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되게 헛갈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신 이제 연사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성기 대표님께서는 이제 부동산 대부업이나 경매 쪽을 좀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이제 센터장님이랑 위원님께서는 이제 금융권 쪽에서 이제 실제로 물건을 취급하고 이제 그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바로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신 만큼 바로 그냥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임채우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드릴게요. 올해 뭐 거의 99.9%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올해 집값 하락을 거의 대부분 연구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하락할지가 지금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폭 예상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KB 부동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월 16일자로 했을 때 서울이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마이너스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하락률이 상당히 높죠. 만약에 이제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서울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 올해 하락률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20%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그 서울의 집값 하락률이 마이너스 한 4%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감하는 하락률은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10억짜리가 7억에 거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이 하락률이 계속 이어질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하락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정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거의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가 1월 달에 0.25%포인트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한 달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0.34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하반기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미국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규제 완화와 금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하락폭은 좀 많이 내려갈 거다. 그리고 빠르면 4, 4분기 정도, 올해 한 4, 4분기 정도는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4, 4분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다음 질문인데 벌써 얘기를 해버리셨는데 일단은 그럼 이동현 센터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서울에도 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다만 이제 하락폭은 분명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계속 하락폭을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앞서는 KB국민은행 시세도 얘기했지만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또 한국감정원에 있는 그 자료 데이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이런 데 보면은 비슷합니다. 이제 하락은 매주 1%, 2% 됐다가 0. 몇 프로 됐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은 하는데, 다만 최근의 추이는
하락폭이 둔화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락폭이 둔화됐다는 말이지 하락이 멈췄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락은 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폭이 줄었다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하락의 그 우리가 보면 하락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값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렇지만은 저도 약간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적어도 가격이 이제 좀 적응하는 좀 다져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를 좀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은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V자 반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금리라는 현상이 지금 엄청 고금리 현상이 이게 쉽게 막 갑자기 급락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금리가 오르는 추이가 멈추더라도 당분간 그걸 또 해소하는 시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V보다는 U자형 내지 바닥을 다져가면서 반등의 시기를 노릴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분명한 거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렇게 하락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 보면은 가격은 더 내려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폭이 줄어든다는 말은 또 일리가 있는 면도 있거든요. 왜? 고금리에도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빠르면은 올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그 폭을 계속 하락의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다져지는 시기를 좀 지나고 그 시점이 뭐 올해 하반기냐 내년 상반기냐 내후년이냐 이런 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데 저 역시도 뭐 빠르면은 올 하반기 뭐 후반부는 가능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 되면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보고요. 그 핵심은 바로 금리의 안정화. 지금 말한 말씀 앞에서도 했지만은 금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자꾸 저 금리 압박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하는데 올 상반기쯤에서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더 올리면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내리지는 어렵거든요. 그 올라가면 그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다면 결국 그런 금리 추이가 좀 많이 시장을 좌우할 것 같고요. 미국도 뭐 다행스러운 건 물가는 조금씩 생각보다는 안정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 하반기가 미국이 만약에 고점에서 거기서 꺾인다고 하면은 그때가 우리나라도 같이 거기를 계기로 해서 같이 그 시점에 금리 인하폭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때가 바로 기회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해 하반기 상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하면 좀 약간의 희망사항도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유선기 대표님께 질문을 던질 건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유 대표님은 대부업을 이제 취급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퍼진다라고 속어로 얘기하죠.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을 이제 빨리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11월에 유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저희 사석에서 굉장히 뷰가 안 좋았어요. 당시 시장에 대한 뷰가. 근데 지금 그 상태를 유지 중이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바뀌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매 물건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자체가 이자가 워낙에 선순위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후순위를 LTV 90%까지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LTV 90%라는 거는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9억이라는 뜻이고 그 가격이 뭐 7억, 6억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집을 팔아도 못 갚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자를 아직까지 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자를 계속 내다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경매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1월 달까지는 되게 안 좋게 본 이유가 저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쉬었어요. 왜냐면 이제 팔 금융 상품이 없어서 왜냐면 이제 대부 업체들이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이제 좀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를 기다렸다가 나가는 추세를 보려고 했던 거라서 근데 아까도 기자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지금 올해 1월부터는 저희 쪽도 대출이 조금 나가긴 해요. 물론 이제 LTV가 90%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LTV 50%, LTV 60% 수준으로 해서 뭐 작으면 13%, 높으면 18% 정도 이자를 저희는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서도 대출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주택자 아니면 이제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유동성이나 이런 공급들을 저희가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하락은 지금은 조금 멈췄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더 빠져도 저희는 이제 회수하는 데 큰 이슈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영업을 다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아까 앞에 두 분은 이제 내년 상반기, 뭐 올해 하반기 이제 사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얼마나 지속될까? 근데 유 대표님께서는 그럼 지속을 어느 정도 시점까지 보시는지? 아, 하락장이요? 아, 하락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더 빠져도 상관없는 게 일단 LTV를 너무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으로 서로 이제 대부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돈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대부업체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돈을 빌려줬던 분들이 망했고 이제 제가 만나신 분들이 이제 새로 대부업을 하시려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행을 하신 분도 있고 뭐 부동산 오래 하신 분도 있고 해서 경험이 많으셔서 아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이제 대신 소유를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 그게 저희는 대부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보는 하락은 조금 더 빠져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경매 들어가도 저희는 이제 보통 12개월 이 정도 뒤에 시장을 보고서 저희는 돈이 나가다 보니까 더 빠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이제 조금씩 많이 경매 물건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세 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로 좀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질문이 사실은 이제 좀 연관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하락이 폭이 높고 길게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전세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그동안 몇 년간 안 몰렸는데 지금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개포동이나 반포동 그리고 아무도 예상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수도권 서남부나 인천이나 그다음에 수색 증산 이쪽에서 이제 입주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이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전세가 흔들리면은 갭투를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토해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매에도 이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관론의 대표 근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동현 센터장님께서는 전세값 하락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전국적으로는 한 평균적으로 보통 한 30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매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 지방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지역이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많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은 1차적으로 전세값 폭락이 먼저 나타나요. 항상요. 그건 순수 어쩔 수 없는 게 내 돈으로 내가 다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투자용으로 샀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내가 거주하려도 처음부터 거주할 생각보다는 전세를 한번 돌리고 가자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공급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특정 단지 내에서 만약에 왕창 쏟아지면은 그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더 떨어지고 그 가격 하락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예상되어 있는 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이 이게 떠오른 지가 지금 한 4, 5년 전서부터인가 문재인 정부 출발 시점인데 그거 직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 약발이 이제 문재인 정부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재인 정부가 끌어올린다기보다도 오히려 규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먹힌 게 한 번 시장이 달아오르면 이제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짓더라도 1, 2년 만에 나온 게 아니라 최소 뭐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재건축은 5년, 10년 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항상 좀 약간 늦는 면이 있거든요. 늦어지는 면이.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공급이 쏟아질 시점이 온 겁니다. 그게. 근데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아마 이게 당분간 와요. 그러면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역들 보면은 공급이 지금 과하게 쏟아지는데, 공급 쏟아질 때 전셋값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전셋값은 분명하게 더 심해질 겁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나빠지는 이유는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물량이 더 쏟아지기 더 많이 나고, 올해 내년까지 전세 물량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요. 뭐 일례로 둔촌주공도 이제 그 2년 내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 12,600세대 이상 되는 물량이 쏟아지면 그 전세 물량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럼 결국은 전세값이 끌어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집값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묘한 게, 이제 전세값이 분명히 저는 올해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제 더 떨어질 뭐 여러 가지 뭐 월세화 현상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하도 뭐 요즘에 뭐 빌라왕 사기니 이런 것 때문에 더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월세와 뭐 이런 게 늘면 자연스럽게 전세값은 더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이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2008년, 7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물량이 쏟아진 곳들이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반포, 레미안, 자이,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잠실에 엘리트라고 하는 엘츠, 리센스, 트리움, 이런 것들이 다 만세대다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쏟아졌을 때 프리미엄이 다 마이너스로 일시적으로 가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지금 결국은 내가 이거를 잔금을 해소할 방법은 전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전세가 이제 해소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집값도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은 수도권, 서울 수도권은 지금은 더 올해 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한국은행 데이터 보면은 집값, 매매값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전세값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해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거고, 내년도 그럴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항상 그 투자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충분히 그 버틸 수 있는,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그런 금리의 인하의 기회가 온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그런 좋은 단지, 좋은 매물을 프리미엄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때뿐이다. 이게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비관론만 얘기하기 뭐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전세값은 올해는 좀 역시 입주 물량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하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가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임채우 의원님도 그럼 동의하시는 말씀인지? 예, 저도 그 전세가 사실은 매매 시장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KB 그 부동산에서도 보면은 지금 매매가 마이너스 1%가 빠졌는데 실제로 전세는 마이너스 2%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인들이 아주 많은 순환 시대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전세나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값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매매보다도 더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예요. 그래서 공급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4년간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세 시장이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한 1%, 2%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4년을 하다 보니까 전세까지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살다가 다시 나가요.
기존 집을 빼고 더 싼 전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월세로 다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수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월세만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축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수요는 없는데 신축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매매로 매물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전세로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별로 없고,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는 별로 없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전세가 하락이 상당히 문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께는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 이제 전셋값이 하락할 거라고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 쪽을 많이 하시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까도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세를 임대를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경우에서 이제 속된 말로 퍼진다고 하죠. 이제 내가 돈을 못 돌려줘가지고 그게 물리고 연쇄적으로 물려가지고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서 다 날리게 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 정도의 위험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자 후순위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DSR이나 여러 가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자 후순위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뭐 당연히 금리는 비싸죠. 뭐 18%, 20%까지도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상환도 어렵지만 지금은 그 세입자 후순위 대출도 비율을 되게 낮게 해줘서 사실상 이제 임대인이 그 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이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이제 뭐 경매 청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물건도 지금 계속 접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시장이 돌변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1년 만에 급변했는데요. 지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정말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국토부 출입을 전문 기자 하기 전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25개 규제가 거의 지금 한 4개월 만에 다 풀렸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정부가 여름에서 가을로 내려오는 그 넘어오는 시기마다 말이 달라져요. 그때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 규제 풀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쨌든 지금 어떤 효과를 노리고 지금 접근을 한 건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유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발표난 이후부터 상품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그 전까지 어떠한 정확한 시그널이 없어서 다들 눈치 게임 아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왜냐면 잘못 나가면 이제 돈이 물리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나가면 40억도 나가거든요, 한 명한테. 네, 뭐 4천만 원이면 40억 정도도 나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못 나가는데 이제 규제 완화 발표가 나면서 아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제 돈이 나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카톡이 많이 안 울렸는데 요즘 카톡도 울리고 뭐 전화도 좀 울리고 그러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동현 스토장님께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과거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국토부 자문도 했었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규제를 풀더라도 이게 사실 규제를 풀던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금씩 해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규제할 때 무슨 말이 나면 핀셋 규제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좀 하나 먼저 해보고 간을 보는 거,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해. 왜? 너무나 이게 풀고 이게 줄이고 당기고 이런 게 너무 급격하면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작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 대책 같은 경우 보면은 말씀 앞서서 우리 송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나온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풀었어요.
뭐 오늘 뭐 뉴스들 보면 이제 남은 건 결국 서울하고 강남 3구라는데 이게 뭐 별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풀던 안 풀던 어차피 얘네들은 뭐 나머지 지역들 뜨면 또 알아서 다 올라가고 그런 지역들이니까 지금 여기를 그나마 풀면은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마저 하면 그것 빼놓고는 사실은 다 풀었다면 거의 95% 99%다 푼 건데 지금 이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일산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밖에서 혹시 뭐 들어보셨지만 이거를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하죠. 일명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둔촌주공 같은 거하고 이거하고 이 정책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12,600세대 이렇게 뭐 3,000세대 가까이 단군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미분양도 뭐 일부 뭐 면적에서 있었고 미계약도 아직 좀 많이 꽤 있어요. 그러면 뭐 언론에서는 70%다 뭐 60%다 이런 말 나오지만 이런 상황이란 게 과거 1, 2년 전, 2, 3년 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뭐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 가야 될 경쟁률에. 그러면 이런 시장이란 결국 뭐냐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기에 아주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부도를 맞게 되고 그러면 건설 경기가 당장 위축되고 건설 경기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건설회사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엄청 많은 이런 뭐 재화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산업 중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뭐 해도 국내 내수 경기는 완전히 진짜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할 정도로 규제를 다 풀었는데 이건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뭐 국토부 장관이 공공의 집값은 뭐 앞으로 더 많이 떨어져도 되니까 절대 규제 완화 없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말이 이제 바뀔 정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럼 뭐냐? 규제 완화에 대한 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할 때 일단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계약률을 높여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결국은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도 뭐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 풀고 그다음에 뭐 그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없애버리고 이 얘기는 과거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건 뭐 투기를 하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풀었다. 이거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앞선에서도 뭐 우리 대부하시는 우리 이 말씀하시던 대부 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신호가 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더 투자의 기회를 더 만들어준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던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도 더 심각한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 그거의 핵심은 바로 거래의 증가입니다. 지금 가장 뭐 아파트 가격이든 뭐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거래량이 막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건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나왔고 실제로 지금 일단은 급매물 같은 건 좀 이제 약간 회수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매 제한이 이제 풀렸으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줍줍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좋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단지, 좋은 아파트는 먼저 수요가 몰릴 거고 그들 지역부터 거래가 먼저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면 그렇지 않은 곳, 비인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단지들도 이제 따라는 가겠지만 지금은 먼저 거래량이 돌아야 된다. 그러면 거래량이 도는 거는 인기 단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 따지기 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의 핵심은 거래량을 살리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핵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파트 시장도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는 좀 안정화되게 좀 가기를 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대책을 내세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분 다 약간 효과가 있다 쪽으로 많이 지금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임채우 의원님께는 약간 좀 질문을 좀 틀게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동산도 이제 뭐 지역도 있고 상품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부동산 정부 규제 완화가 좀 그래도 가장 좀 영향을 많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그러니까 굳이 그 전체 부동산에서도 좀 이렇게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든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이유는 이제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제가 나온 거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했던 내용들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다주택자를 많이 이제 규제 강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 푼 겁니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도 이제 주택임대 주임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자 이런 모든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이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사서 이렇게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 줘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주택 시장에서 상품은 뭐 아파트 뭐 그다음에 재개발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상품들로 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해제가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혜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빠졌지만 실제로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나 다른 뉴타운에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남 뉴타운의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10억 정도 프리미엄이 했던 것들이 지금 한 7, 8억 정도, 물론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 5억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7, 8억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예, 그 많은 한남 뉴타운 그 많은 그 조합원들이 있을 텐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물건에 대한 투자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의 재개발도 보니까 실제로 그런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재개발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그래서 재개발 쪽과 아파트 시장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파트 쪽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재개발 쪽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덜 떨어지고 있고 매물도 좀 적다. 그 이유는 이제 미래 가치가 사실은 재개발은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 사면 5년, 10년 후에 5억, 10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하실 때 집값 바닥 다 조금씩 이제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 올해 4,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약간 뭐 내년 상반기에서 약간 저 뒤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집값 바닥을 만들려면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지표가 어떻게 좀 돌아야 되고, 워낙 부동산 기사도 지표를 다양한 거를 기자들이 쓰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동현 센터장님께 어떤 환경이 좀 봐야 된다, 이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물어보시면서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를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부터 변동 추이 첫 번째 금리, 제가 보기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 추이. 예,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관심 삼는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100을 기준으로 했는데 뭐 위로 갔냐 아래 갔냐, 지금 뭐 60,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뭐 100, 뭐 50, 80 간 정도 있고 뭐 200 간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소비 심리 지수도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은 이게 막 시장이 막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뜨겁게 막 뜨거웠던 시절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면 뭐 주택 공급, 뭐 착공, 뭐 그런 데이터도 봐야 되고 인허가 데이터도 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리와 거래량, 이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됐던 금리가 내렸던 거래량이 늘었던 이거는 긍정의 신호고요. 금리와 거래량이 동반된다, 이거는 긍정을 넘어서 이제 매수의 신호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뭐 딱히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금리하고 거래량 추이를 계속 지켜봐라. 눈 아주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임채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호가 하락이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짜리 물건이 이제 7억에 매물이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바닥이 7억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뭐 7억 5천 됐든 8억이 됐을 때 이렇게 호가 하락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경우,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을 경우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5%대예요. 근데 이게 한 4%대 정도, 4%대 정도로만 내려가줘도 시장의 분위기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성기 대표님께서는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발표할 때 썼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2,500건 이상이 좀 많이 해소가 됐을 때, 그러니까 2,500건 언더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가 조금 바닥을 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013년도인데 약간 시차를 두고 2013년도에 2,900건까지 갔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번에는 3,000건 이상까지도 한번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좋았던 코로나 시대 때는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가 한 달에 97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거는 저희 같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경매 들어간 것도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서 일반 매물로 만들어준 것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매를 입찰할 때 있어서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생각보다 입찰 인원이 많아지면은 이제 법원 경매를 직접 가보시면 이제 법원에 한 물건에 사람이 막 50명, 60명씩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경매를 잠깐 떠나 있었고, 왜냐면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낙찰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더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입찰 인원이 많아져도 결국 한 명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이 2013년도 10월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시장 법원도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뭐 유료 사이트든 아니면 무료 사이트 통해서라도 경매 물건이 내가 생각한 게 이건 이 정도에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많이 높게 받으면 그때는 이제 일반 시장에서 금매 잡으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쯤 하락이 바닥이 멈춰질지, 뭐 그다음에 V자 반등일지, 뭐 L자로 서서히 올라가는 반등일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다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살지 말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언제 사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뭐 사람의 욕심상 이제 발바닥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바닥에 살 때 발바닥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뭐 올해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내년 하반기든 끝날 때까지 집을 안 사는 게 정말 유리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임채우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집이 없는 사람은 올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꼭 사라.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지방 강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은행에 그 기업 그 VIP 고객님들을 모시고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의 부동산을 대부분 다 살려고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 못 사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한 50% 정도 아직 못 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올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주변 시세가 아니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 고점에 대비해서 한 30% 또는 한 40% 빠져 있는 물건은 구입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4, 4분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3, 4분기에 이제 보합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가 4, 4분기에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일지라도 가격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 정도로 빠지게 나오면, 가령 뭐 10억짜리가 뭐 5억에 나온다든지, 뭐
뭐 6억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입을 결정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렇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자기는 본래 생각이 없다가 1억 오르고 또 2억 오르고 3억 오르면 그때서 사람들이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좀 많이 해보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기 중간 단계에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 전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았을 때 주택 가격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 또는 집이 한 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서너 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부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집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올해를 집을 사는 좋은 기회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해 꼭 좀 부담스럽다, 올해 조금 더 하락 바닥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를 의사 결정하셔도 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를 기다린 것보다는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해서 급매물이 좀 많이 나올 때, 그리고 매도자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이 높을 때, 가령 뭐 9억에 나왔는데 뭐 8억에 뭐 주세요. 그럼 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급한 사람 팔거든요. 그래서 매수자가 협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 올해에 그거를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로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센터장님께는 무주택자 말고 무주택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1주택자들 중에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에 만나보면 주변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주택자 갈아타야 될 시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대출 규제도 풀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언제쯤을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떤 뭐 예를 들어 또 환경 조건 이런 게 뭐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이 좀 오히려 더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주택 하시는 분들은 집을 한 번도 사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게 어렵지 뭐든지 처음에 한 번 사보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집을 한 번 산 사람은 다주택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사서 괜찮다, 2개, 3개, 4개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상한 거 말고요, 뭐 빌라왕인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다주택자들이면 아파트 2채, 4채 살 수 있어요. 근데 갈아타기를 원하던 1주택자가 뭐 내가 집을 하나 더 2주택자가 되던, 지금은 정부의 규제는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상 다 해제됐기 때문에 이거만큼 좋은 기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시절이 온 겁니다. 무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풀었어요. LTV도 뭐 많이 풀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청약 당첨도 막 기회를 많이 주고 무슨 대출도 막 특혜를 주고, 그런 것들에 보면 무주택자는 사실은 이번에 뭐 특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혜택은 유주택자, 다주택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답은 나왔죠. 기회가 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같이 급매물이나 심지어는 급급매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절이 다시 단기적으로 오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도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예전처럼 거주 의무도 없어졌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과도 이제 안 매기고 이런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 같은 기회가 없지 않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라고 하면은 갈아타기를 하시던 뭐 2주택을 가지고 내가 투자용으로 보던 너무 이렇게 재시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반등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듯이,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올 상반기는 지금 뭐 이미 좀 시장이 아직은 뭐 좀 이렇게 계속 거래량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엔 거래량이 분명히 늘 겁니다. 다주택자들도 이제 뭐 매수할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거래량이 늘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하나의 신호를 준 건데 우리가 바닥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닥을 알고 이러면은 뭐 굳이 뭐 지금 여기서 이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점을 보고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은 모르지만은 뭔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지금은 정부나 이런 거 신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많지 않다고 본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것, 내가 살고 싶었던 단지에 과거 같으면은 뭐 분양권이라도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고 매매 가격이 엄청 비싸고 이런 지역들을 그런 프리미엄 없이 매매 가격도 지금보다 많이 낮게 몇 년 전 수준으로 되도록 살 수 있는 기회는 올해가 가장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올 하반기 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경매를 20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했었는데 경매로 사면은 무조건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콜을 하루에 150통 정도 돌려봤는데 돌려도 그러니까 고객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더 빠질까봐라는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입찰을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격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입찰을 하지만 역시 뭐 낙찰 받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시장을 한번 저는 직접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경매를 집어넣은 업체들 그리고 대부 업체도 망했기 때문에 대부 업체들을 갖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질권자들이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올 여름부터 올 가을 겨울 계속 쭉쭉 나올 예정이라서 그게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때쯤에는 입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고기도 먹어보신 분이 먹는다고 대부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은 더 먹고 싶고 그런 건데 일단은 한번 먹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자체를 이제 좀 무서워서 이게 먹어도 되는지 먹고 탈나는 게 아닌지 만약에 내가 낙찰 받았는데 가격이 더 빠지면 어떡할지 근데 저희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최소 시세보다 5천 뭐 1억까지도 싸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시세 빠져도 상관없는데 그 빠지는 거 안전 마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마저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그분들은 집을 평생 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면 저 같은 경우 내년 봄에까지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경매 물건이 올 여름 이후에 계속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을 입찰해서 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청약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요새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죠. 청약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경쟁률이든 뭐 청약 계약률이든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PF라고 하죠. 이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건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약시장의 PF 대출 내관 터지는 게 그다음 마지막 이제 남은 비관론의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센터장님께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네, 청약 시장이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건설사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당연히 건설사는 청약 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단 건설이든 뭐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없는 특이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뭐죠? 선분양 제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땅 아무 집도 없는데 집값을 먼저 계약하래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이게 영향이 컸어요.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도는 이제 알면 전세 시장 제도도 이제 전 세계에서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만. 근데 요 두 가지인데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비관적 전망이 많다는 거는 아니 지금 일반 매매가 안 되는데 청약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 거래 시장, 일반 매매 시장이 좋으면은 청약 시장은 더 몰릴 수밖에 없고 더
달아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 기본적으로 청약하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새 아파트를 사는 거고 몇 년 뒤에 집을 내가 사는 건데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이 가장 싼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 몰리는 거고, 반대로 지금 시장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청약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 대해서 지금 비관적 전망이 많다는 거는 이 주택 시장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와 아주 밀접한 거고, 청약 시장도 물론 주택 시장의 일종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약 시장은 당분간은 그 청약 시장 내에서도 갈려지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몰린 곳에 또 몰리는 청약 시장,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이미 거기에 많이 지금 입주 분양 다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제가 항상 했지만 공급에 장사가 없거든요. 예, 그건 기본의 원칙 중에 대경제의 기본 원칙이에요. 수요 공급 원칙.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시장에도 그런 쪽에 좀 많이 지금은 여전히 안 좋다. 두 번째는 청약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 실제로 분양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분양권 중에서 서울에서도 마포 같은 경우도 한 인기 있었던 단지가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온대요. 경쟁률 수백 대 1 됐던 것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분양했을 때 시세 수준에서 분양을 했거나 그 이상 가격에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시장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잘 보셔가지고 이 가격이 시세보다 괜찮다, 여기는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정도인데 가격이 왠지 싼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몰릴 거고요. 반대로 지금 청약 시장 중에서 안 좋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분양 입주 물량 쏟아졌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곳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분양을 했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했거나 시세만큼 분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뭐 이런 거 안 받는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사정으로 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운 좋게 분양을 했는데, 아니 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가보다 비싸도 먹힙니다. 왜? 3, 4년 뒤에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좀 비싸.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싸야 돼만 먹힐 수 있어요. 더 싸야. 그래서 이제 더 싸게 나오고 심지어는 중도금 뭐 무이자 대출까지 해주는데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조건별로 이제 청약 시장도 좀 세분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분양 물량 몰린 곳에 청약은 값이 싸더라도 메리트가 떨어질 거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인기 있고 공급이 적었던 지역인데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은 이게 시세보다 좀 저렴한다는 게 확연하다, 이러면은 충분히 들어갈 메리트는 있습니다. 유성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청약 같은 경우는 약간 선물 거래에 가깝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청약을 받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탁사에서는 공매 물건을 계속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미 망가진 사업장들이 꽤 많다는 얘기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팀 몇 개 좀 짜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기술자죠. 이제 뭐 분양팀 이런 사람들 모아서 저희는 MPL로 이제 좀 작은 아파트들 할인 분양 좀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마진을 좀 붙여서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해봐야 사이즈는 한 뭐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사이즈가 될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간 죽어야 저희도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약간 하이에나 시장에서 약간 하이에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 약간 청약 시장에서 망가진 업체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저희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일단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청약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넣어야 될까요?
저희 직원 사례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무주택자예요. 나이가 이제 45인데 이 친구는 이제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기존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가점제, 그 가점제 69점 이상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청약을 보류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청약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주변 고덕지구나 헬리오시티 가격이 비교해 보니까 뭐 비슷하거나 차익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2억, 2, 3억 정도 차익이 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근데 결국엔 그걸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강동 헤리티지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25평으로 1번 분양에 나왔던 건데, 그거는 주변 시세보다 한 4억에서 5억 정도 쌌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넣어라. 그 9호선 바로 역세권이고 그래서 넣어라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넣었어요. 그것도 안 넣었어요. 그게 54대 1 정도 나왔어요.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왜 안 넣냐 그랬더니 그 왕십리 쪽에 행당동 쪽에 재개발 물량이 하나 나올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면은 이제 인기가 좋은,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지역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약 지역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몰린다는 거죠. 둔촌주공이 많이 몰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변 시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 5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는 분양가보다는 틀림없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사실은 청약을 넣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원 얘기를 한 이유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잴 필요는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청약 가점자가 확 올라가 버리면 본인은 또 청약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주변 시세도 좀 중요하고 또 5년, 10년 후에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은 뭐 그렇게 이제 양극화가 되겠죠. 그런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브랜드 있는 곳과 브랜드 없는 아파트하고 차이는 분명히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다음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디가 유망하다, 어디가 좋다, 어느 상품이 좋다라고 얘기하시기 힘든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시간 내주시고 정말 엠플러스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지금 본다면 어디가 좋다를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임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제 간혹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는 재개발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워낙 부침이 심하고 뭐 이렇게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재개발을 이제 싫어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제가 재개발을 추천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를 봤잖아요.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청약이에요. 왜냐하면 청약은 계약금 10% 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죠. 잔금도 이제 전세를 주면 잔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청약이긴 합니다. 근데 청약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청약보다 앞선 단계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의 장점이 뭐냐면 재건축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래서 재건축 같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최소한 필요하지만 그 아래 단계 뭐 노량진이나 흑석 이런 정도는 뭐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또 그 아래 단계 청량리나 이런 지역들은 뭐 한 5억에서 한 7억, 또 그 아래 단계 장인 뉴타운 같으면 뭐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이제 금액대마다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개발 지역들은 지금 현재 내가 매입했을 때의 가격과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 그리고 향후 이제 재개발이 이제 개발이 돼서 준공 아파트 입주했을 때 보통은 뭐 7년, 5년, 10년 이렇게 되겠죠. 그 후에 이제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가장 최신 시기에 가장 좋은 아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세를 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이제 자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상품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재개발 쪽에 뭐 4억 정도도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 한 1억에서 뭐 많으면 3억 정도. 그래서 한 1억에서 3억 정도면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검토 대상 지역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내가 집 한 채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한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년 후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뭐 서울에 지금 새 아파트 34평이 15억 이상 하니까 뭐 15, 한 20억 간다고 하면 이제 큰 자본 차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 재개발 초기 단계, 뭐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재개발 빌라들을 엄청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대구의 어떤 분들은 뭐 보지도 않고 뭐 창동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창동 지역에 빌라를 뭐 10채를 사신 분도 계시고요. 보지도 않고 삽니다. 한 3천, 4천 투자해서 사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바보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5년, 10년, 20년 후를 보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자식 명의로, 그죠?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자식한테 이제 무상증여가 가능하니까 자식 명의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임 의원님께서는 이제 상품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세 사장님께서는 지역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상품과 지역을 두 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좀 관점을 좀 약간 좀 다르게 보면은 가장 투자의 메리트가 과거로 보면 거슬러 보면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강남 재건축이거든요. 여기만큼 큰 수익을 낸 데는 없었어요. 역사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보다시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구는 아직은 지금 풀지 않았어요. 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러면 이네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시장이 좋으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지만 물론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도 재건축 메리트는 이들 지역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말씀하시고 이게 해서 좋은 얘기면니까 제가 뭐 그 지역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를 저는 뭐 아무리 뭐 서울 지역이든 뭐 전국으로 봐도 강남 3구만큼 그만한 지역이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전국구 지역이거든요. 뭐 지방 사는 사람도 강남 3구에 오고 싶어 하니까. 그 안에서도 뭐 대부분 뭐 딱 하면 강남구, 강남 서초구, 뭐 송파구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강남 3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 3구에 가장 가까우면서 대표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크게 밀어줄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저는 그게 분당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당은 지금 강남 못지않게 과거에는 뭐 저기 뭐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말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강남 옛날에 분당 간 사람들이 뭐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가면서 분당이 더 좋다고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저는 분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먼저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 뭐 뭘 사놓은 것도 없고 뭐 제가 사는 곳은 뭐 송파구니까 어쨌든 근데 분당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분당에 메리트가 있는 게 분당의 재건축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얼마 직전 13대책 직전까만 해도 거기도 이제 투기율 과열지구 규제지역으로 다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묶여 있는 그 수도권 지역에 분당, 광명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거가 지금 이번에 풀렸지 않습니까? 풀릴 만큼 이렇게 좋은 기회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분당의 재개발도 좋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프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은 달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집이 낡았지만은 인프라는 잘 된 곳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재건축이 많이 몰리고 강남 재개발은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살기 이미 좋게 된 곳이에요. 근데 집이 오래된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보기에는 일기 신도시 지역들이고 일기 신도시 지역이 일산, 분당, 뭐 평촌,
뭐 저기 뭐죠? 몇 군데 더 있어요. 뭐 저기 갑자기는 3번 있고 뭐 중동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누가 봐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유망한 지역이 현실적으로는 분당이거든요. 분당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강남, 판교 여기에 근접해 있는 곳이 바로 분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뭐 저도 거기에 뭐 막 투자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유가 있으신다면 거기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매력이 있지 않을까. 더더욱이나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인수위 때부터 공표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시장에서는 공표한 그런 것까지 당연히 지금은 이제는 더 그걸 확정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 걸 계기로. 그러면 이만한 기회는 없었다. 직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규제 지역을 묶였기 때문에 거래도 힘들었고 이런데 지금 이제 그것마저 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분당의 재건축이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께서는 어디를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업 자체가 이제 가치 평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투기과열지구는 국가에서 인증해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돈이 엄청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용인 한숲시티나 저희 시흥 백옷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사실 거기는 대부업체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는 쳐다도 안 보던 동네라서 대출 문의는 들어오지만 이런 거는 저희 돈 못 빌려드립니다.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었죠. 그게 뭐 용인 한숲시티나 이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경매로 회수가 충분히 되는 지역들, 저희는 그냥 메인 컨텐츠를 매일 하고 있는 셈이라서 이거를 이제 뭐 채무자재 변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넣었을 때 누군가 받아갈 만한 물건들, 보통 저희는 500세대 이상, 뭐 가급적이면 평지, 역에서 가깝고 뭐 동과 향까지 보면 좋지만 그런 것까지는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거라서 일단은 저희는 그냥 투기과열지구는 뭐 사도 좋고 그냥 대부업체 가까운 아시는 대부업체 있으시면은 아니 돈 어디가 잘 나가요 그러면 거기 그냥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매일 그걸 보는 게 하루에 100개씩 보거든요 물건을. 접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뭐 이게 돈이 될 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도 서울 바로 붙어 있는 지역들을 선호하지 옥정 신도시 이런 거 저희는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 것만 피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피해하거나 안 좋은 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임 의원님께서 추가로 또 좀 지역적으로 제가 지역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서울은 아무 지역이나 다 괜찮아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서울은 아무 지역이나 투자를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인구가 이제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서울 쪽이 더 부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지역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강변이에요. 그래서 용산이나 지금 이제 반포나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개발이 안 된 한강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 34평 아파트가 지금 38억까지 찍었고요. 그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00만 원에 임대 월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들, 그다음에 용산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흑성 뉴타운, 9호선 라인 쪽인데 반포랑 반포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자금이 조금 이제 이쪽 지역은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으셔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죠. 거기 보면은 광역 중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 중심 지역. 거기에서 보면은 이 창동이 그 중심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창동 상계 지역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노도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 창동이 있어요. 그 창동역이 이제 앞으로 GTX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기본적으로 교육 환경이 워낙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이제 차량기지 쪽에 산업단지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X 라인 중에서 연신내 쪽, 은평구 쪽 그쪽도 좀
상당히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좀 미래가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준비한 걸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정말 단골 주제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본식 장기 불황 얘기 많이 합니다. 2010년대 초반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분 믿다가 뭐 패가망신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물어봅니다. 항상 한 학기 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일본이 정말 80년대 후반에 무섭게 올라가다가 정말 버블이 무섭게 꺼지고 한동안 정말 10년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이 있나에 대해서 유 대표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사실상 요즘에 무역 수지 적자 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매크로도 요즘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집값이 오르려면 GDP가 상승을 해야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 불황은 사실상 지금 뭐 반도체도 안 좋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장기 불황은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게 약간 소비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전에 카드 뭐 다 부자 되세요 얘기했던 그런 CF 통해서 카드 막 4개 5개씩 친구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생도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충분히 조금만 당겨주면 저희는 네, 소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장기 불황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으로 많이 간 거라서 저희는 약간 불만 조금만 당겨주면은 소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픈런도 하고 줄 세우는 알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 불황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과거서부터 이제 왔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소속이 지금 하나은행에 이제 부동산 센터를 있는데 13, 14년 됐어요. 그 전에도 이제 이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건설회사 이제 10여 년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000년대 초에 건설회사 어느 건설회사 시공하고 아파트 개발하고 뭐 이런데 근데 그 업체에서 이제 주택사업부 개발사업부라는 이제 그 기획 업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공대생은 아니지만 거기 기획 쪽은 어차피 주택사업부 이제 이런 데서 하니까 거기 사업부에서 면접을 보려고 거기 가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 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2002년도에 그 면접관이 거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무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장님까지 가신 분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면접할 때 나한테 그런 게 일본식 장기 불황 얘기를 했어요. 2002년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전에 한참 전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걔네는 뭐 잃어버린 게 대체 얼마나 있어야 잃어버릴지 모르겠는데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취업에 붙어야 되겠다. 일단 그 생각했고 건설회사에서 나쁜 얘기해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자료를 보고 뭐 신문 기사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몇 가지 보니까 이제 시장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거기 붙었죠. 붙었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IMF를 겪다가 이제 그게 와서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2000년도 초반부터 그냥 또 한 엄청 달렸지 않습니까 위로. 그러니까는 건설사들이 초호황을 맞았어요. 근데 저 있을 때도 아주 경기 좋았을 때 건설사 했을 때. 근데 그때 초반엔 안 좋았어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큰 차이를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를 다 떠나서 차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식 불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일본은 이제 개발에 대한 게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일본은 토지 중심의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이런 게 막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는 막 일단 짓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본 보면은 주변 도쿄 중심부 말고는 신도시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람 공동화해서 사람이 안 살고 가보면은 뭐 노인분들만 있고 막 노인도 심지어는 막 거기 못 살겠다고 해서 심지어는 집을 사는데 돈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일본에 나왔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일본은 주택보다는 토지에 먼저 집중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게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국민성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게 앞서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소비 성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성인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치 단결도 잘 되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자유 사상주의가 많이 박혀 있어요. 뭐 독특해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되는 나름대로 우수한 민족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뭐냐면은 국가에 너무 종속돼 있어요, 국민들이. 이 국민이 아니라 무슨 뭐 완난 왕족 시절 그런 것처럼 뭐 국가에서 말하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보니까 소비를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일본에서 과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쿠폰을 줬다고 해요. 돈을 쓰라고. 돈 주는 대신에 우리 코로나 이전서부터 그래서 경기 활성화하려고 뭐 이렇게 뭐 상품권 주고만 하면 그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걸 쓰지 않고 다시 깡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저금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돈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뭐 집값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가면은 집값이 올라야 내가 실제 들어오는 소득은 안 늘어도 그런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이 오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주택 경기 부양책을 써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집값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걸 뭐 쓰지 말라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걸 썼고요. 그 정책을 경기 부양책을 주택 경기 살리면서 띄웠어요. 부동산 경기 띄우고 뭐 분양권 그때 막 다 풀어주면서까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부동산 시장하고 항상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사실상 거의 다 풀었던 이유도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안정화시키겠다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반등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 거기에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소비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 어떤 경기 회복에 많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국가적인 특성이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인 거라든지 그 출발 자체가 일본은 토지 중심으로 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주택에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적인 성향을 우리는 경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맞추는 면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보다는 오로지 검소하게만 사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경기하지 안 도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식 장기 불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우 의원님께. 예,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온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85년도에 엄청 잘 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에서.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고 정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경기가 수출도 안 되고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욕구를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금리가 워낙 싸고 대출을 거의 100%까지 해주니까 전부 이제 부동산만 사재기 합니다.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고 확 이렇게 엄청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잔뜩 끼인 거죠. 그래서 정부 일본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다 대출 받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샀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자산 가치가 거의 없어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심리가 높아지지만 아파트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됐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출 규제 제도가 엄격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DTI, LTV, DSR까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비율이 30에서 50%예요.
엄청 안정적이죠. 근데 일본은 90%, 100%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3.6%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일본이 이제 115% 정도가 돼요. 11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110% 정도가 돼야 전월세 가격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본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29%예요. 10명 중에 3명이 다 노인이에요.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하죠. 다 이제 아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한 16% 정도가 됩니다. 16%.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이제 그 고령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제 성장률도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비해서 지금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한 1%대 정도 경제 성장률이지만 우리나라는 한 2, 3% 정도 현재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상품들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거품이 많이 끼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들을 이제 나눠봤는데요. 몇 분 남지 않았지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3개 정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반포 자이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민현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34평 가격이 얼마죠? 지금 한 7억에서 17억. 30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40억까지 갔었죠. 그 레미안 퍼스티지 한강 보이는 게 아니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죠. 그게 이제 한강 보이는 게 46억까지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좀 이제 판단하기는 좀 저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이걸 뭐 아니 40억이 적정가, 50억 적정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요. 저는 뭐 한 40억 새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랄지 강남이랄지 좋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새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34평은 제가 볼 때는 뭐 피크치로 봤을 때요 한 50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최저요? 최저. 최저는 뭐 말 그대로 최저니까.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뭐 한 20억 정도? 예. 투자의 판단은 항상 본인에게서 조심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서울 아파트만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세종이 반등할까요? 반토막 됐는데 이건 이 센터장님께서 예. 세종에서 오셨나 보죠. 네. 세종이 서울과 항상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라기보다도 거기는 어떻게 말 그대로 세종도 특별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종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얘네 세종이 처음에 개발할 당시만 해도 도시가 뭐 거기 이전하느니 많이 덥다고 계속 말이 나오면서 오르고 있다가도 또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 이상 가죠.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세종을 몇 번 가봤거든요. 일이 있고 또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은 무슨 이거 외국에 약간 온 기분이에요.
생각보다는 이게 와 고층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무슨 뭐 앞에 보면은 강변도 있고 멀리 보면 뭐 이렇게 뭐가 도시가 되게 뭔가 그게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것 같아요. 근데 세종이라는 건 특수한 환경이라서 근데 세종에 이제 가장 큰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뭐 가까운 거리로 해도 출퇴근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출퇴근을 KTX 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줘야 세종은 올라가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전국적인 그 바로미터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뭐 강남 3구가 뭐 바로미터도 하는데 서울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 아파트라고 보면은 세종은 묘하게도 서울이하고 같이 거의 움직여요. 같이. 근데 대구나 이런 지역하고 또 틀려요. 지역이. 세종은 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출퇴근은 힘들어도 그래도 뭔가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종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꽤 공무원분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더더군다나 뭐 세종은 뭐 인근 대전 지역이라든지 충청권에 있는 수요를 많이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최고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도 있고요. 저도 만약 충청권 산다면 세종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딴 데보다도. 아니 대전은 구도심이 많은데 세종 완전히 새 아파트에다 거기다 아주 살기 좋게 다 갖춰놓고 거기다가 뭐 유해 시설 없고요. 공무원들이 사는 곳이라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이게 외부 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투기적인 수요가 세종에도. 그리고 세종시 내에서도 기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울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가격이 더 올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는 서울이 흔들리면 세종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반등할 시기는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급이 좀 많이 있죠. 일시적으로. 공급이 있는데 세종시 자체 내에서 인구 유입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걸 수요가 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차적인 수요는 이제 다 거의 채워졌어요. 세종시 공무원들도 올 사람은 와 있고. 근데 이제 끝까지 안 온 사람들은 뭐 버티는 이유가 있겠죠. 서울에서 다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 상황이 2차적으로 이제 또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그때가 또 기회인데 인구 유입을 뺀다고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야 세종도 오른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울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강의 잘 들었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첫 번째, 성수 정비구역. 두 번째,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 주변의 구축 아파트. 세 번째, 둔촌주공.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겠어요? 세 분께 다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답 드릴까요? 성수가 첫 번째고요. 성수는 제가 볼 때는 강남으로 보시면 돼요. 강남으로. 길 건너면 이제 바로 압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도 거의 강남 정도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 거기가 한 8,500세대 정도 50층짜리 아파트가 쫙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거실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성수동에. 거기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거의 한 70명, 80명 돼요.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성수동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성수동이 가장 첫 번째 1순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옆 구축보다는 거기는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니까 둔촌 중이 더 낫지 않을까. 뭐냐면 워낙 세대수도 많고 그 자체 내 인프라가 돼 있고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입지적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비슷하지만 저는 이제 강남이 1순위고 성수가 2순위고 둔촌이 3순위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이제 좀 조건이 사실 붙어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가 노릴 거냐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까지 했다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 지하가 최고 좋지만 그건 속도가 지금 문제일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대로 속도나 이런 걸 또 감안하면 둔촌 주공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거는 돈이 될 수 있고 완전 전매도 될 수 있고 또 더더욱이나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이걸 부활시켜 버리면은 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은 걸 취하고 싶다면은 당장 눈에 보이고 이렇게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둔촌 주공이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수, 뭐 강남으로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갈 때 봤으면은 뭐 난 한 10년 정도 본다. 그 이상 볼 수 있다 하면은 강남 지하가 최고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성수, 둔촌으로 가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좀 더 빨리 당기고 싶은지 아니면 천천히 가도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기 대표님. 네,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제일 중시하거든요. 그러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취급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 있으신 분만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강남 제일 좋아하죠. 다들 사고 싶어 하니까 변제 받기도 편하고 그래서 강남 좋아하고 둔촌동은 뭐 아직 청약 단계라서 등기부가 없어서 못 빌려주는데 그래도 둔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성수 저희는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가 그게 원활한 순서입니다. 저희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총 4분의 강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